지금부터 증문즉답 스터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중에 조모스팀은 거기 채팅창에다가 뭐 질문이나 뭐 사건, 뭐 물건 분석 같은 거 그런 거 적어 주시면은 제가 그때그때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채팅창에다가 기재를 하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글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피곤을 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도형화 시켜봤습니다. 2021년 1월 9일자 증문즉답 스터디. 일단 오늘은 간단히 좀 새로운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경매란 땡땡땡이다. 경매가 뭔가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몇 년 또는 뭐 몇십 년 동안 경매를 하신 분들은 뭔가 경매에 대한 소감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뭐 의향이 있으신 분만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따가 3가지 말씀드리는데 한번 여기 한번 경매란 땡땡땡이다. 자신만의 어떤 감정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채팅창에다가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읽나요? 해민한이라고 발음하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해민한님 오셨군요. 김재현님은 경매란 예측할 수 없는 게 경매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 주모스팀은 예? 안 쓰셨는데 소감이 없어요? 경매란 무엇이다? 김재현님만 엄청 적극적이시네. 경매란 혼자 하면 너무 외롭고 힘들다. 그런 제가 3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네요. 경매는 외로운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건 뭐 다 뭐 주관적으로 각자 다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경매, 이 경매는 종합예술이다. 종합예술. 경매란 종합예술이다. 그래서 왜 종합예술인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 다음에 경매는 과학이다. 과학. 경매는 과학입니다. 점쟁이가 뭐 점쳐가지고 뭐 이거 돈 번다, 이거 뭐 돈 못 번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는 외롭다. 혼자 경매하면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모든 일이 다 끝날 것 같죠. 시작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일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나 돈을 버는 투자성이 있는 경매는 더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아파트 하나 그냥 경매 받아가지고 실입주한다 이러면은 뭐 등기하고 뭐 인도명령 해가지고 또는 협의보고서 들어가면 끝이죠.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땅을 투자한다든지 또 경매를 받자마자 아주 심각한 이해관계에 걸려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그런 류의 경매들이 더 많죠. 그리고 또 사실은 돈을 좀 벌려면은 그런 류의 형태의 경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때그때 돌발 변수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 그걸 혼자서 한다면 참 외롭다는 거죠. 혼자가 아니고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뭐 공투를 해갖고 극복을 한다든지, 또 뭐 멘토가 있어가지고 멘토를 상대로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 뭐 꼭 뭐 해답을 얻는다기보다는 대화를 하고, 자기 혼자 자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게요. 제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내가 1분 동안 나를 상대로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을까, 대화할 수 있을까 해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1분이 아니라 30초도 넘질 못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나를 상대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0초를 넘질 못해요. 생각이. 그 정도로 혼자만을 상대로 대화를 한다는 게 지속적이지가 않고 힘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또 뭐 멘토 뭐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봉착한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면은 이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이 정의가 경멸함 땡땡땡이다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이게 이제 이거를 버무려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종합예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파트를 정확히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경매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이 경매의 중심이 되기는 하는데, 또 그것만 가지고 뭐 경매를 뭐 잘한다, 돈을 번다,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 부분이에요. 경매 절차를 아는 문제, 또 권리 분석을 하는 문제, 이것도 하나의 부분이지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또 물건 분석도 해야죠. 입지 같은 거, 뭐 또 앞으로의 전망, 부동산이 이쪽에 호재가 많아갖고 뭐 가치가 찐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이 있어가지고 역세권이래 갖고 여기서 임대를 놓으면은 뭐 잘 된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물건 분석도 하게 되죠. 근데 물건 분석도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또 경매를 전체를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또 수익 분석도 해야 되겠죠. 시세 파악도 잘 하고, 그리고 내가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인가 뭐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파트를 버무려 가지고 그걸 뭐 많이 알면 좋겠지만, 그걸 뭐 사람이 뭐 완벽하게 많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소는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덧붙여서 권리 분석을 우리가 이렇게 보통의 경매 공부하시고 뭐 경매하시는 분들이 무슨 뭐 인수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말소 기준 등기에 앞선 뭐 안돈 등기를 인수하고 또 뒤에 있으면은 말소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권리 분석이 아니에요. 권리 분석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방해를 받으면은 방해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법률 절차를 밟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무슨 변호사 같이 무슨 민사소송법에 뭐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뭐 완벽하게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경매에 필요한 청구권만 몇 개 잘 숙지하고 또 경험을 쌓는다면은 거기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요즘에 그 경매 교육이나 뭐 경매의 이슈들 뭐 이런 걸 논할 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거의 이제 부분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청구권 구제 절차까지 더 입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많이 취약해요. 그래서 은연중에 제가 이제 어떤 권리 구제 절차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학습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경매 학습 체계를 한번 볼까요? 경매 학습 체계.
이게 뭔가, 음. 아까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나름대로 표로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는 뭐 전에 어느 대학에서 제가 강의할 때, 요거,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키워볼까?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 큰 덩어리로 물건 분석, 권리 분석, 수익 분석,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해가지고, 이제 물건 분석은 이제 어떤 주물이냐, 종물이냐, 뭐 이런 부합물, 뭐 이런 개념도 좀 아셔야 권리 분석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알아야 되고, 뭐 건축 중인 건물이 뭐냐, 언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건축 중인 건물. 그걸 아셔야 뭐 대지사용권 유무라든지 법정지상권, 유무 뭐 이런 걸 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 건물, 집합 건물. 이거는 전에도 제가 일반 건물, 집합 건물을 많이 얘기를 한 편이죠. 그다음 매각 물건의 유형. 네 가지로 크게 간단하게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개념을 아셔야 권리 분석을 과학적으로 구체적이고 거의 완벽에 가깝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실례로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어떤 물건도 저는 다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체계적인 그런 개념을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도 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가격 차이겠죠. 가격이 높으면 안 들어가는 거고, 가격이 많이 싸고 많이 싸가지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토지 건물에서 뭐 입지라든지 뭐 형태, 또 물건 하자가 뭐가 있느냐, 또 뭐 물건의 시세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일반 물건 분석이에요. 권리 분석은 이제 소유권 취득 절차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정 매각 조건이 우선이고, 원칙이고, 특별 매각 조건이 가끔 이제 가미가 되죠. 이제 이런 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분석을 해야 돼요. 권리 분석은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느냐의 문제. 외형상으로는 마치 인수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뭐 어떤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인수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제거할 수 있느냐. 제거한다면은 하자가 없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자가 있어 보여갖고 100원짜리를 30원까지 떨어져서 30원에 받았는데 그걸 깨끗이 지우면은 30원에 100원짜리 물건을 반셈이 되잖아요. 이런 이제 이 완전한 소유권의 문제는 깨끗한 소유권과 점유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갑니다. 그리고 완전한 물건, 이 소유권하고 물건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물건 어떤 권리가 아니고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아파트에 베란다를 불법으로 증축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받으면은 원상회복 안 하면은 이행강제금을 현재 소유자가 물거든요. 경매 받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인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잘 분석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출 비용이 더 발생이 되느냐, 지출 비용이 발생 안 되느냐, 이제 이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완전한 소유권을 따지는 데 그 척도가 되는 바로미터적인 등기가 뭐냐면 말소 기준 등기라고 했어요. 그 말소 기준 등기가 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권리 분석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은 최종착역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권리 분석했는데 내가 이걸 받는다면은
누구에게 뭘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답을 내려야 돼요. 그런 이후에 입찰장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뭐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다가 돈 벌면은 아주 뭐 실력 있어 돈 번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가 낭패 볼 수 있어요. 낭패 보면은 뭐 소문 안 내겠죠.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가 특정이 안 되면은 입찰장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권리 구제 절차, 리갈 마인드 스펙트럼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요. 무슨 뭐 민사소송법을 뭐 엄청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경매에서 필요한 게 몇 가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구권이 특정이 되면은 그걸 받아갖고 권리 구제 절차로서 보존 처분을 모르라고 본안 수송 모르라고 또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하는가까지 아시면은 권리 분석이 제대로 된 겁니다. 이것까지 스크린한 이후에 입찰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출 비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수익이라는 거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이니까 총 수입은 예상되는 그 매매가죠. 이 매매가에다가 여기서 권리 분석에서 예상되는 지출 있잖아요. 인수 금액이라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매각대금, 또 권리 인수 비용 여기 있죠. 매각대금, 권리 인수 비용, 물건 하자 치유 비용, 등기 비용, 뭐 용역 비용, 세금, 뭐 이런 거를 다 항목에다 놓고 이 총수입은 이제 앞으로 향후 얼마에 팔 것인가 이거는 이제 시세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식을 해놓으면은 뭐 대략적인 뭐 정밀하게 뭐 완벽하게 수익을 맞출 수는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수익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매지만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경매지는요, 아무리 뭐 유료고 뭐 돈 많이 주고 해도 50%를 넘지 못합니다. 자료가. 그러니까 나머지 50%를 우리가 수집을 해야 돼요. 그 자료 수집은 계략적인 건 이제 제가 여기 또 이렇게 링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뭐 책상머리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또 봐야 될 것도 있고. 대법원 사이트에 이 밑줄 친 거 다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 대법원 사이트에 있는 거를 다 봐야 돼요. 이걸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하고 친해야 돼요. 우리 대법원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 나의 사건 검색, 사건 검색 요령도 아셔야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인터넷 등기부 정보를 발급받고 그러죠. 입찰하기 직전에는요, 매각 물건에 대한 인터넷 등기소 가서 등기부 등본 띄워봐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법률 종합 정보는 판례예요, 판례. 어떤 이제 뭐 판례까지 가는 물건을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뭐 권하지는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분쟁이 있을 때 확실하게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런 물건도 합니다. 물론 싼 가격으로 매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판례를 보는 거예요. 법률 종합 정보. 그리고 뭐 때로는 소송도 합니다. 소송을 안 하는 물건만 가려서 한다? 돈 못 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이 경매는 경쟁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경쟁. 경매의 경자는 경쟁할 경자입니다.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경매. 이거를 그 소송도 안 하고 그냥 받아가지고 소유권 취득하면 깨끗하게 뭐 점유까지도 취득하고 하는 물건들. 그런 건 이제 보통 이제 땅이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건물이 있는 거는 그렇게 공실이 있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공실은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하다 보면은 건물이 있다면은 임차인을 내보내야 될 문제가 생기고 또 유치권자를 또 내보내야 될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송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기본적으로 또 임료나 지료 같은 거 이런 거 청구를 해가지고 압박을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또 뭐 선순위 가처분이나 선순위 가등기 같은 거 이런 거 다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 그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소송으로 때로는 신청으로 해갖고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소송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한다.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이건 뭐냐면 이제 연도에 따라서 과거에는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그리고 2016년 이후인가요? 이때 판결문은 그냥 바로 인터넷 열람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판결문을 때로는 경매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판결문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경매지를 통해서 어떤 사건, 판결 사건이 노출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봐야 돼요. 반드시. 왜? 분석 자료가 있는데 그걸 안 보고 한다? 그건 마치 장님이 무슨 뭐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판결 사건 번호가 노출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하고 친해져야 돼요. 자, 그 다음 경매 사이트로는 뭐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인데 저는 뭐 어찌어찌 해서 두인 경매를 이제 보게 됩니다. 뭐 다른 것도 뭐 역사도 오래된 그 경매 사이트도 있죠. 뭐 다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보셔도 되고. 또 각종 대장이나 지적도, 임야도,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뭐 이런 거 발급할 때는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가서 이제 하면 돼요. 그리고 공시지가 알림이 뭐 개별 공시지가, 표준 공시지가, 주택 가격 뭐 이런 거는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뭐 지도도 보는데 뭐 이건 경매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중복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KB 부동산 뭐 시세라든지 이런 거 다 책상머리에서 다 자료 수집할 수 있어요. 또 소관청에 문의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주 명의가 누구냐, 모호가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미등기 같은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소관청에 문의를 해야 되겠죠. 또 건축 허가서가 있느냐 없느냐, 언제 건축 허가서가 돼 있느냐, 건축주 명의 변경이 됐느냐, 이게 불법 건축물이냐, 이행강제금이 나올 곳이냐, 뭐 이런 거는 결국은 소관청에 문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권리의 하자 여부의 분석이 아니고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물건 그 자체에 대한 하자 여부예요. 이건 절대적 인수입니다. 이거는 뭐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 없어 이렇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소유권자면은 무조건 불법 건축물을 회복을 시켜야 돼요. 또 뭐 미사용 승인이 됐는데 그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미사용 승인 이유가 뭐냐? 다양하거든요. 미사용 승인이. 불법으로 인해서 미사용 승인 됐느냐 아니면 사용 승인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냥 놔둔 거냐 뭐 이런 거라든지. 왜냐하면 지출 비용이 달라지니까 그래요. 그리고 뭐 모가 건물 같은 경우는 항공 사진까지 봅니다. 언제까지 건물이 그러니까 나대지 상태에 있다가 언제부터 건물이 생겼느냐 뭐 이런 게 이제 그 모가 건물 분석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세움터는 건축 허가 사항은 세움터에 가서 요 건축물 그 지번에 맞게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허가 사항 뭐 건축주 뭐 명의 변경 됐는지 뭐 사용 승인 여부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세움터. 그래서 앞으로는 세움터를 많이 활용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으로 경매에 분석하는 데 접근을 하자.
그러면 좀 머리가 아프겠죠. 아무래도. 근데 아주 뭐 슬금슬금 뭐 운전면허도 따기 힘들지만 운전면허 뭐 이런 거 따듯이 슬금슬금 경매에 아주 실력을 높여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슬금슬금 해갖고 될 일은 아닙니다. 공부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개념을 파악을 하고 하는데 집중을 하고 적어도 한 부분 분야가 아니라 한 4개 내지 5개 분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분야를 얘기하고 또 뭐 책도 보시고 또 실제 또 물건 분석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이래 가면서 집중을 해야 실력이 늘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늘어요. 실력이 는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실력 없이 돈을 번다 이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 경매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용어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매 용어풀이가 지난 시간에는 쉬었는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과잉 매각부터 하면 되거든요. 이 경매 용어풀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나가고 이거는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 4주 정도면은 용어풀이 다 끝나고 나서 부동산 등기 용어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과잉 매각이라고 있는데요. 과잉이라는 거는 오바죠. 넘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잉 매각은 금지가 원칙이에요. 과잉 매각은 금지가 원칙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채무자의 여러 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일부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 충분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까지 매각을 한다는 것은 과잉 매각이라고 해요. 과잉 매각을 할 때는 집행법원이 이거를 뭐 취하해라 채권자한테 그렇게 보정을 냅니다. 다른 부동산 매각을 허가해서는 아니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취하로 유도를 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다만 일괄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괄 매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2개 이상의 물건을 한꺼번에 파는 거예요. 원래 개별 매각이 원칙인데 이 건물이라는 거하고 이 토지라는 거 이게 부동산 숫자로 보면 2개잖아요. 2개인데 이건 한 목적적으로 같이 팔아야 누구도 다 좋은 거예요. 채무자도 좋고. 왜냐하면 하나만 팔면은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채권자도 좋고 채무자도 좋아요. 이게 일괄 매각입니다. 일괄. 그런데 채권자가 1억의 채권이 있는데 경매를 넣었어요. 근데 여기가 1억 5천이고 여기가 1억 5천이래도 그러면 하나만 팔아도 1억을 커버하니까 하나만 팔아라라고 하고 나머지 취하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만 팔면 오히려 법률 분쟁이 생기고 채무자도 별로 안 좋아요. 하나만 팔면은 1억 5천이 뭐 7천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괄 매각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겁니다. 과잉 매각이라 하더라도 그냥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잉 매각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거 팔고 이제 A, B, C, D가 있는데 2개만 팔면은 다 커버가 돼요. 채권이 만족을 이제 받게 돼요. 그러면 이걸 누가 지정하느냐? 채무자가 지정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이거를 팔고 나머지는 취하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교부 청구는 먼저 번에도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교부 청구는 배당 요구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당 요구.
일반 민사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해야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개시결정이 있다고 봐요. 개시결정, 경매 개시결정. 그 이제 강제 경매 개시결정 또는 임의 경매 개시결정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개시결정 이전에는 법원에서 알아요. 등기가 뭐가 됐는지. 그러니까 이때 등기가 됐다면 법원에서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된 거는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개시결정 이전에 등기가 된 거는. 왜냐하면 이미 노출이 된 거니까. 법원에서도 이미 안 거 아닙니까? 근데 개시결정 이후에 어떤 권리를 취득을 했거나 그 이전에 등기가 안 돼 있다면은 그 이전의 권리를 취득해도 개시결정 이전에 등기가 없다면은 배당 요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권리마다 좀 다른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서류가 달라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야 반드시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있죠. 계약서하고 뭐 임차 보증금 또 점유, 전입 신고 일자 뭐 이런 거를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리마다 좀 다른데 또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판결문과 유사한 거, 예를 들면 뭐 이행 권고 결정문, 또 지급 명령 결정문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만 제출하면 돼요. 이거 제출하고 배당 요구를 하면 돼요. 근데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수증만 제출해 갖고는 배당 요구를 못 합니다. 접대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수증이야 뭐 너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수증 갖고 있는 사람은 가압류를 하거나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까지 가압류를 하면서 배당 요구를 하거나 또는 지급 명령 결정문을 빨리 만들어서 배당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채무자하고 공정증서를 만들어서 공정증서도 이 집행 권한이니까 공정증서를 만들어서 배당 요구하거나 이래야 돼요. 그냥 영수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교부 청구라는 거는 세금의 배당 요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도요, 배당 요구 안 하면은 배당에서 배제됩니다. 물론 이제 압류 등기가 돼 있으면 상관없어도. 그래서 이제 국세, 또 지방세, 뭐 징수금, 뭐 이런 세금에 있어서 채무자가 강제 집행이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은 법원에서는요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강제 매각 개시 절차에 의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고 그냥 강제 매각 기간에 체납관계 세금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아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고 뭐 판결문을 가진 자는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배당 요구해야 되는데 이 세금 징수 주체는 그냥 교부 청구만 하면 돼요. 교부 청구를 하면 됩니다. 압류 결정문 뭐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만 하면 돼요. 교부 청구하면은 조세의 소멸시효도 중단되고 단지 그냥 교부 청구만 하면 된다. 교부 청구는 일반인들이 하는 배당 요구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관계라는 말이 나왔는데 권리관계는 제가 리갈 마인드 스펙트럼에서 권리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원인으로 권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관계에 있으려면은 계약이 있어야 돼요. 계약이 없으면 권리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계약이 없어도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권리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은요, 일단 권리는 물권하고 채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재산권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경매니까 재산권 관점에서 보자고요. 물권하고 채권. 또 뭐 재산권에는 무채재산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채재산권. 근데 무채재산권은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잖아요. 상표권, 특허권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무시하자고요. 물권하고 채권이 있는데 물권은 8개입니다. 이 8개 꼭 외우시라 그랬죠.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제가 외우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도 하고 또 외우셔야 돼요. 왜? 8개니까. 채권은 무수히 많습니다. 채권은. 무수히 많은데 민법에서는 무수히 많은 채권의 발생 그 형태를 15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임대차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유형이 있거든요. 15가지. 15가지는 굳이 안 외우셔도 되는데 이 물건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물건. 그래서 물건이 아닌 재산권은 뭐예요? 채권이라고 보면 돼요. 물건의 성질하고 채권의 성질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발생시키는 계약은 물권 계약이라고 해요. 물권 계약.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채권 계약이라고 해요. 나중에 물권 계약 형태에 대해서 8개, 어떻게 물건이 어떤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물건이 형성이 되는가를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 권리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또 계약 없어도 법률 규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그 경매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법률 규정이 경매에 있어서 많이 나옵니다. 741조, 이건 부당이득이라는 거예요. 부당이득. 한쪽에서는 손실을 보고, 왜? 상대방이 원인 없이, 자기 권리 없이 이득을 보면, 그 이득을 보면 대가로 상대방은 손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실 본 상대방이 그 이득을 반환 청구하는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이게 741조 규정에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없는데 750조.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손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해를 가하는 가해자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법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손해와의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 뭡니까 그 정보구치소에 재소자들이 코로나 걸리고 또 사망도 몇 명 나오고 거의 50% 이상이 코로나 걸린 거는 좀 비정상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몇 명이 소송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했느냐? 이 750조를 근거로 한 겁니다. 고의 과실이 있었느냐? 과실만 있어도 750조 요건 사실에 해당이 돼요. 과실이 있을 것, 또 위법행위일 것, 적법행위면은 상관없는데 무슨 적시에 마스크를 지급을 안 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방을 이동을 했을 때 합방을 하게 했다든지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 또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려서 장기 기능이 손상이 됐거나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 인과관계가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약이 없어도 이렇게 어떤 권리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 741조를 많이 합니다. 경매에서는 지료라든지 내 땅을 권한 없이 그냥 사용하고 또 내 땅 위에 건물을 갖고 있고 하면은 내가 땅을 사용 못 하잖아요. 지료는요, 저기 태백산 어디 꼭대기의 지료는 0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서울 수도권 지료는 상당히 셉니다.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치료를 평가하죠. 그 치료를 청구당하는 거예요. 부당이득한 사람이. 근데 실제 나는 이득이 없다라고 뭐 외쳐도 그거는 그 치료 평가에 의해서 나온 그 치료가 이득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활용하게 돼 있어요. 땅 경매 같은 경우. 그리고 보조적으로 이제 750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렬적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741조를 많이 청구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권리 능력까지 하나만 보고 물건 분석을 하겠습니다. 권리 능력. 권리 능력, 그러니까 뭐 처음에 민법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권리 능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뭐 소송을 하거나 뭐 돈 달라고 하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한 이제 권리 능력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언제 그럼 권리 능력이 있느냐? 언제 권리 능력이 있느냐? 이거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권리 능력이 있고 언제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가? 살아 있을 때 권리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사망하면은 권리 능력 없습니다. 살아 있을 때. 근데 이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종기도 중요하고. 이 시기는 그러면 태아는 권리 능력이 있느냐?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사람으로 보느냐? 언제 사람으로 보느냐? 이거 민법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결론은 전부 노출설이에요. 전부 노출설. 저는 아기 받아본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전부 노출은 아기가 완전히 나온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완전히 나오면은 응애하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설입니다. 이게 이렇게 알면 되겠죠. 민법에서는. 그러면 일부 노출됐을 때 이것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아로 있을 때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애하고 전부 노출됐을 때 전부 노출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독립호흡설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호흡이 아마 응애라고 얘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응애 이전에 완전히 노출될 때 사람이 되는 거고 권리 능력도 이때부터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태아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죠. 없는데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있죠.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호주 승계제도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상속이라든지 유증 뭐 이런 거는 태아도 사람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본다. 그리고 언제 그러면 권리 능력이 없어지는가? 사망인데 언제 그럼 사망으로 보느냐인데 이 민법에서는 심장이 멎을 때예요. 심장. 폐지라고 하면 될까요? 심장이 멎을 때 사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뛰고 뇌사 상태에 있어도 그런 권리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심장이 뛰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권리 능력은 사망하고 이제 사람이 아닐 때 권리 능력이 없고 사람이면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만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정도면 이게 다 끝낼 수 있고요. 앞으로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용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유튜브에서 무슨 내용이 있나요? 사건 뭐 권리 분석 같은 거 해볼 만한 거 있나요? 여기 있나? 유튜브. 조금 루즈해도 양해 바랍니다. 김지연님은 태어나면이라고까지만 말씀하셨는데 뭘 쓰시려고 하셨네요. 물건 분석 뭐 같이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들어갈 거면은 노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공부를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약간 루즈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분석을 이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뭐 한 2, 3분이면 웬만한 거 다 이렇게 대충 분석이 되거든요. 금방금방.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처음에는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지금 뭐 제시한 게 없습니다. 물건 분석을 같이 좀 해보자. 뭐 이거 좀 독특하다. 뭐 이런 물건이 없는가 봐요.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은 임의로 정해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이거 유료 가입을 해가지고 등기부 등본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하고 주택 뭐 이런 걸 봤어요. 이런 거 봤는데 우리 매각 물건이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것도 한번 좀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매각 물건이 유형이 크게 4가지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단순화시키지 않으면은 복잡해가지고 뭐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아파트나 주택이니까 이 4번 물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를 다 이제 매각 물건으로 돼 있는 거를 봤죠. 3번 물건은 건물만 팔고 토지는 안 판다는 거예요. 3번 물건은. 이것도 한번 언뜻 봤어요. 언뜻 봤는데 3번 물건도 한번 봤어요. 그리고 2번 물건은 뭐냐면은 2번 물건은 건물이 있긴 있는데 이건 안 팔고 땅만 판다는 겁니다. 이게 메리트가 좀 있어요. 근데 이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 훈련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1번 물건은 그냥 땅만 파는 거예요. 땅만. 뭐 건물도 없어요. 그냥 임야 뭐 또는 뭡니까? 임야, 전답, 과수원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4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전 시간들은 이제 이거나 이제 이거 약간 했고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하는데 이것도 뭐 깊이 있게 안 들어가고 이것 조금 하시고 이것도 좀 하시고 그다음 다시 또 반복해서 이렇게 물건 유형을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어느 걸 볼까요? 오늘은 수원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 쪽이 물건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 특수물건 조건을 보면은 2번 물건이 있어요. 이제 2번 물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쭉 보시면은 법정지상권이라고 쓴 거. 2번 물건의 대표적인 그 권리 분석은 법정지상권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은 안 파는데 토지만 판다. 그러면은 토지를 취득해가지고 건물주하고 이 법률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에 체크를 하고 보겠습니다. 다시 이걸 사이트가 좀 변경이 돼가지고 제가 좀 익숙치 못합니다. 이거에다가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오네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이거 왜 1개? 그러면은 2개의 물건이 일괄 개별이 아니고 일괄로 해서 판다는 거죠. 뭐 이거는 뭐 따끈따끈한 물건이네요. 도로 인접 토지만 판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사진에 건물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토지만 이렇게 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공장 같은데요. 공장에 건물하고 토지가 있는데 뭐 토지가 일부인가 보죠. 뭐 지상권 뭐 이런 게 있고 또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산인데 도로가 인접해 있고 본묘 기지권이 있다. 이제 본묘 기지권이 이제 지상권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이렇게 있고 여기도 뭐 뭔가 집이 있나요? 이게 집이 있나? 하여튼 건물이 놓여 있어야 뭐 법정지상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정지상권 문제.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권 문제가 있는 거죠. 대개 이제 2번 물건 유형이 이렇게 법정지상권을 따지는 건데 이거 한번 볼까요?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건물이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볼게요. 안성시 서운면 북산리 70%.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17%.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일단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상의 부동산 표시를 보겠습니다. 그럼 물건 1번 목록에 4개의 물건 일괄 경매가 돼 있는 거죠. 임야. 이거 뭐 30평밖에 안 되고 이거 한 300평. 뭐 이것도 200 몇 평. 뭐 이거 합치면 꽤 그래도 크네요. 11억 평가를 했는데 4회에서 9,200까지 4회 떨어지면 9,200이 되네요. 9,200. 본권 토지들 위에는 GK 상록수 중학교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나 현황 조사 시 지상 1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당시에는 이 정도 상태였는데 지금은 건물이 완성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대로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권 토지들은 건축 허가를 득한 토지이고 이 기준으로 건축 허가 효력이 유효하다는 안산시 사실조회 회신서가 제출되어 있다. 뭐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괜히 골랐어요. 시간도 없는데. 본권 토지들은 용도가 제한된 상태로 건축 허가를 득한 토지들로서 허가 승계 여부, 또 타 용도로 전용 가능성 유무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게 아까 중학교라 그랬잖아요. 학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법인에서 지은 거기 때문에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허가 승계 여부 뭐 이런 거 확인을 요한다. 최저 매각 가격은 본권 토지들 상의 건축 중단된 건물로 인해서 제한받는 가격이다. 보통 30% 저감이 됩니다. 30% 저감이 되는데 토지 임료 평가는 그 저감된 가격을 기준으로 안 해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료 청구할 때 그 판례를 제시를 해서 좀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죠. 본권 토지들 상의 제시의 건물들은 이동, 철거가 용이하여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동, 철거가 용이하다. 그래서 이건 포함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받은 사람은 이거를 재고 청구해야 되겠죠. 본권 토지들은 학교 법인 소유의 재산으로 매각 허가 결정 시까지 주무관청에 취득 허가를 제출해야 한다. 이게 이제 막혀 있네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학교 법인 정도의 그 자격이 있어야 돼요. 기존 학교 법인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앞두고 있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하고는 결국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관청 취득 허가, 그 취득할 수 있다라는 허가서를 경매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해야지만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나지, 그러지 않으면은 매각 허가가 안 나요. 불허가 나는 거죠. 불허가 나고 또 몰수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거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건 우리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토지에 대한 임차 내역 조사해 보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말소 기준 등기예요. 말소 기준 등기는 2018년 2월 7일이다. 배당 요구 종기는 2018년 8월 28일이다. 자, 요 두 번째 섹터가 뭐라 그랬어요?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또는 가처분 등기가 해당 사항 없다.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다 깨끗한 거예요. 등기부상으로는. 그리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법정 지상권의 개요. 땅을 파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을 따져봐야 돼요. 여기서 성립할 여지가 있다라고 한 거는 법원에서 정답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한번 따져봐라라는 거예요. 그 책임, 법정 지상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자, 이건 안 팔고 이것만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P가 이제 경매로 취득을 했어요. 여기 건물주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건물이 완성됐던 아니면은 뭐 일부만 있던. 그러면 P는 A를 상대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료는 부당이득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741조 부당이득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P가. 법정지상권이 있던 없던. 왜? 남의 땅을 사용하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정지상권이 있냐 없냐를 한번 볼게요. 법치권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 법치권이 있다라는 거는 이 건물을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서 그렇게 부여해 준 겁니다. 이 땅을 지상권 설정한 걸로 강제로 지상권 설정한 걸로 하니까 네가 지상권 설정한 것처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치권이 있는 겁니다. 법치권이 없다라는 거는 철거해야 돼요. 철거. 그러니까 법치권이 있으면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법치권이 있으면 P는 741조가 아니라 법치권 조항이 366조가 있어요. 법치권 조항에 보면은 지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땅을
지상권 설정한 걸로 보고 땅을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사용할 수는 있는데 단 지료는 지급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규정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땅 주인은 지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근거 조항이 366조예요. 법정지상권이라는 타이틀로 나온 규정입니다. 그다음 법정지상권이 없으면은 피는 741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741조로 권리도 없는데 땅을 사용하니까. 아까 이건 뭡니까? 지상권이 있으니까 권리가 있는데 땅을 사용하니까 366조로 가고 여기는요 권리가 없는데 땅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741조 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214조 철거할 수 있어요. 철거.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해야 땅을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213조.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 목적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은 목적물을 어떻게 받느냐. 양산자처럼 쭉 땅을 쭉 잡아 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214조. 건물을 철거하고 또 목적물을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치권을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 이렇게 근거 조항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이제 이 따지는 방식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축 중인 건물 5단계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시간이 너무 좀 계속하면 머리가 아플 것 같으니까 다음에 건축 중인 건물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 교과서나 뭐 이런 데는 없어요. 그 부장 판사님이 쓴 논문에 있는 건데 그게 우리 권리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누가 뭐 말씀하실 거 있나요? 없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비고라는 잘 보셔야죠. 비고라는 이 권리의 하자가 이제 유치권 신고되어 있음. 이게 이제 비고란인데 그 외에도 특별 매각 조건 해갖고 뭐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비고라는. 일괄 매각이라는 건 4개 물건 팔잖아요. 그래서 일괄 매각이라는 거고 본권 토지 아까 읽은 겁니다. 지상 1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건축 중인 건물의 제 1단계, 1단계인지 2단계인지 사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효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법인은요, 주무관청 허가서를 제출해야 돼요. 일반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경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있기 때문에 도저히 뭐 주무관청 허가를 득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현재 현재 학교 법인이면은 허가 취득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지금부터 새로운 이제 학교 법인을 위해서 주무관청 허가를 받기로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2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17%까지 떨어진 거죠? 17%. 17%.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1층은 만들어진 거로 봅니다. 층이라는 건 뭐냐면 지붕도 있어야 되고 기둥도 있어야 되고 벽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구조물이면은 한 층이에요. 한 층은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 법정지상권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번 다른 거 특이사항이 없나?
이거 보세요. 5억에 받았는데 차순위까지 있어요. 근데 불허 결정 났어요. 왜 났어요? 허가서를 제출을 못하니까 나는 거죠. 이거는 힘 빼는 겁니다. 이거는 도무지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은. 여기서도 낙찰 받았는데 불어났죠. 허가 받으려면 2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자, 그래서 이것까지 하고.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그러면 네, 예, 그럼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